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옆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요? 여기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단정하게 자르고 수염도 약간 자라긴 했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해 보여요. 깔끔해졌어요. 그게 좋은 일이죠. 네. 머리를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 행위가 좋은 일이라고 네. 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뭐 계속 기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될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죠. 수염도 뭐 제가 그 모씨도 아니고 네,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묶고 다닐 수도 없고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뭐 정법 강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 그거 괜찮다. 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제 정치 도사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긴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엊그제가 된 것이고 일요일이 된 것이고 그냥 단지 그거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맥락을 이해를 못해요.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머리 잘랐을 뿐이에요. 이 소리 아니에요. 뭘 그렇게 그걸 품위 있게 돌려가면서 얘기를 해.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네? 나는 혹시나 있나 해서 물어본 거죠. 여기서 지금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제가. 좋은 일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자님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한 700분 정도 들어오셨고요. 오늘 이선영님께서 처음으로 출근 도장 찍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니칠칠님, 심은정님, 지니스카이님, 미라린님, 윤무식님, 그 다음에 시드니 토토킴님, 도롱진님, 당근님, 레이디엠TV님, 김성훈님, 핑크님, 제이님 쭉 해가지고 계속 새로운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구독자님도 오늘 제가 단언하건대 재밌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이 실렸고 오늘 또 저희가 해석해 드릴 때, 분석해 드릴 때 그 분석이 아마 다른 어떤 TV에서나 어떤 매체에서 접하신 것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는 아니고 김성환 평론가님이 예고를 지금 한 거죠. 나는 홈런 오늘 칠 것이다. 그렇지. 베이브 루스가 하듯이. 그것도 어떡하지? 헛스윙 하면? 한동훈도 헛스윙 하던데. 그래서 뭐 하여튼 홈런을 예고했으니까 홈런을 기대해 봐야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신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문 일면을 저희가 쭉 하고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머리 기사에 있죠. 경찰 임성근의 혐의 없음, 야당 짜맞추기 수사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한겨레 일면 머리 기사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향신문요. 역시 경향신문 일면에도 똑같습니다. 임성근 무혐의, 그리고 야당 쪽에서 특검 필요성 보여준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쪽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일면에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 일면요. 자, 경향하고 한겨레 신문은 진보 성향의 신문이니까 그렇게 했다 치지만 한국일보는 그래도 중도를 지향하는 신문이라고 자칭 얘기하잖아요. 제가 볼 땐 뭐 보수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지만 그럼에도 경찰 직권남용 아니야, 임성근 불송치, 어떤 의견을 집어넣은 건 아니고 그냥 무미건조하게 팩트로 올렸지만 관련 기사를 저렇게 일면에다 올렸습니다. 그러면은 보수 성향의 신문이라고 하는 뭐 극우라고도 불리죠. 조선일보는 어떻게 쓸까 보여주십시오. 없네? 김건희 한동훈 문자가 더 중요한 모양이네? 그죠? 불란서 결선 투표 극우 막았다는 걸 더 일면에다가 키웠네요. 프랑스 사람들이 신이 났네요 지금. 그러게. 뭐야? 좀 뭐 부러워 보이네요. 뭐 하여튼 그 좌파 연합이 결국 극우를 눌렀어요. 1차 투표에서 극우가 30% 득표를 기록하면서 집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는데 결국은 극우는 3위로 밀리고, 그러니까 국민전선이라고 하는 정당은, 그리고 좌파 연합이 1등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뭐 하여튼 그걸 저희가
깊이 있게 왜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좌파연합이 이름이 이제 신민중전선이고 극우 정당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국민전선이었는데 이름 바꿔갖고 국민연합인데 말씀하셨듯이 1차 투표에서는 1등할 뻔했는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앙상블하고 그다음에 지금 신인민전선하고 그 일종의 선거연대를 한 거거든요. 그 선거연대를 해가지고 그 윈윈이 돼가지고 1, 2당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선거연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있잖아요. 무슨 뭐 프랑스 축구 선수 은바페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읍시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결선에서는 이 3위로 밀렸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됐지만 프랑스 정치가 소위 말하는 이원 집정 분위기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은 마크롱이 그대로 있어도 국회에서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서로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가지고 합의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것에 더불어서 극우는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집권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고 또 이 총선 자체는 마크롱이 자초한 건데 마크롱이 총선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조기 총선 하자고 그래가지고 극우 의석만 늘리고 자기는 집권 기반이 없어지고 이래서 마크롱은 임기가 2027년까지인데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주변에서 하고 있다. 그런 기사죠. 혹시 프랑스 살다 오셨어요? 아니죠. 전혀 프랑스 가본 적도 없고 제가 뭘 프랑스 그냥 이렇게 얘기만 나오면 줄줄줄 나오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봤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제 내일 되면 잊어먹죠 이제. 네. 아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하여튼 프랑스 얘기를 공교롭게 구독자분들한테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럼 중앙일보 보여드릴까요? 여기도 없네. 어디 뭐야? 중국 자율주행 속도전환다는 게 그걸 또 더 크네. 지금 뭐 호랑이 뭐야? 이것도 프랑스 결선 투표 결과가 나왔네요. 저 굉장히 뭐 관심을 끄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국제면에 국제수준에 관심이 많았다는지 이렇게 하필이면 이렇게 일면을 막 채워야 된다고 하는 강박이 시달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동아일보 한번 보여드릴까요? 동아일보 어디 있지? 동아일보도 역시 뭐 프랑스 선거 결과를 신었고요. 그 중국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를 다 나가라 그랬다 뭐 그래가지고 그걸 또 굉장히 키워서 정보 소식통을 뭐 인용해가지고 저렇게 기사를 3면에다가도 크게 확장을 했던데요. 뭐 그거는 올 때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북한 뉴스는 카더라가 많아서.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북중 관계가 또 집중을 하자고 집중을 중국 사나오셨어요? 혹시? 아니 가본 적도 없는데 한 문장으로 저걸 요약을 하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친하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불편해서 중국 노동자 북한 노동자들 다 내보내고 집에가 우리 중국에서 돈 벌지 마 이렇게 다 일단 내보내고 선별적으로 우리가 다시 받을 테니까 일단 싹 내보내자 뭐 이런 건데 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워낙 당설이 많아서 그냥 그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다시 보여주십시오. 관련 기사가 있긴 있어요.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오른쪽 제일 하단에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 그래도 동아는 야당 납득한데 이걸 아주 작은 기사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이걸 왜 저희가 보여드렸냐면요. 이 조선하고 중앙은 확실히 보수 본색이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동아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의 양다리 전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면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에 저희가 일면을 보여드렸어요. 네, 중요한 뉴스 아닙니까? 중요한 뉴스면 일면에 써야죠. 그러게요. 굉장히 크든 작든 간에 일면에 일단 올리는 거는 신문의 얼굴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의도적으로 뺐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종합면 쪽에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한다거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일정 부분 동의해. 근데 이런 신문의 시선을 보여주는 거고요. 동아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뭔가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일면을 쓴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간단하게 먼저 발표 내용을 제가 좀 요약해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핵심적인 내용을 김민하 평론가랑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북경찰청이 전단수사팀을 꾸려서 그동안에 수사를 했잖아요. 이 거의 1년 동안 수사를 한 겁니다.
지금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 9명을 수사를 했고 그중에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중 수색이 아닌 장화 높이까지 들어가는 수변 수색이라는 7여단장의 수색 지침을 선임 대대장인 포 11대대장이 수중 수색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내린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영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포 11대대장은 여단장의 지시사항을 후임 대대장 등 포병여단 전체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군 조직 특성상 포병부대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수색 지침을 변경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 내리지 않은 것을 수색 지침을 포 11대대장이 변경해서 임성근이 아니죠. 최수근 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걸 이제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포 7대대장, 최상병 소속 대대장이거든요. 이 포 7대대장 등 4명은 11대대장의 수색 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해 변경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7여단장은 관리감독 소홀과 사망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자면 혐의가 인정된 6명은 해병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포 11대대장, 포 7대대장, 포 7대대 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당 군수과장 이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제일 대표적으로 임성근 전 사단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관심이 됐던 게 임성근 전 사단장 왜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자, 바둑판식 수색 가슴정화 지시했는데 수중 수색 지시는 아니다.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민하 평론가. 그러니까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은 왜 이 송치가 안 된 거냐, 불송치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랬느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이 2개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다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그 논리는 작전 통제권이 없어서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와 수색 관련 각종 지시, 복장 지적 등을 했지만 사망의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거였다거든요. 일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돼서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색 과정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등의 월권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가능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는 게 결론인 것인데 네. 구체적으로 최상병이 순직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17일 오전 10시에 작전 통제권이 육군 54단으로 이양이 됐다라는 게 핵심 근거입니다. 네. 그래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이 왜 이렇게 늦게 작전에 투입됐느냐라고 질타하는 점, 그리고 급박하게 출동 지시를 하면서도 실종자 수색 임무임을 알려주지 않은 점, 복장 통일 등 수색 작전 외의 지시를 한 점 등을 인정을 했지만 그에게 실종자 수색을 지휘할 직무상의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54단으로 넘어갔으니까 남용할 권한도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복구라지는 전형적인 그 논리가 또 동원이 된 거네. 그렇죠.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그간 알려진 임성근 전 사단장의 당시 발언과 행위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을 했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본 건데 네. 주요한 발언 중에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발언은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일 뿐이고 화상회의에서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한 것은 상급부대인 작전사령부가 가슴장화를 준비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신 경찰은 포 11대대장이 상부지휘를 오해해서 무리한 수중수색이 이루어지도록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 책임은 포 11대대장에 있다. 그래서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의 지휘부에 무리한 모종의 지시가 있었지만 이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전에 해병대 수사단은 봤지만
경찰은 이게 무리한 지시가 아니라 일종의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봤다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7대 대장하고 11대 대장이 통하는 내용이 한겨레 신문에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 물에 사병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막 걱정하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발언한 사람이 11대 대장이라고 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부활동이라 그러면서 사단장이 가가지고 여단장 옛날식으로 말하면 조인트 까면서 너 씨 지금 방송 카메라 왔는데 좀 딱 폼나게 가가지고 하란 말이야. 해병대의 글자에 보이게 말이야. 구명조끼 그런 거 하지 말고 가가지고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수색하란 말이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지휘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54단으로 지휘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해병대 사단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쌩까고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네. 그래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지금 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말씀드린 논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거 다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나온 얘기를. 거의 임성근의 주장이 다 인정된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고 하면 항변이 있거든요. 지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단이 이 기사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 위에 지금 이제 포 11대대장 등 위에 있는 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또 인정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앞서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건 좀 애매한데 법원에 한번 판단을 맡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찰 결론이잖아요. 그 사람도 지휘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송치를 했는데 왜 임성근 전 사단장만 안 하냐. 변호인단 입장이 이거예요.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밝힌 논리와 근거는 임 전 사단장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7여단장의 지시가 임 전 사단장에게 비롯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임 전 사단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러나는 게 여단장은 송치 대상인데 사단장은 송치 대상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설명이 가능하겠느냐. 그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라면은 이런 결정을 왜 했느냐. 뭐 때문에 누구 눈치를 봐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우리의 추측의 영역이니까 있는 사실만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더 또 황당한 것은 맨 처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한 거잖아요. 수사를 했고 혐의자를 8명을 특정을 한 거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왜 그 사단장한테 혐의 적용했냐고 그런 바람에 그것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게 수사권도 없는 게 군사보안법상 수사권도 없는 게 무슨 수사를 해. 혐의를 특정을 해. 야단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넘어가서 뭐 온갖 것들 다 뭐 있었는데 그거 다 빼고 얘기하면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갔잖아요. 조사본부에서 임성근 혐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려고 했더니 그거 압력 넣어가지고 검찰단 뭐 법무관리관실 동원해서 4차례나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명만 혐의를 특정해서 넘겼잖아요. 근데 그걸 받은 경찰은 다시 또 6명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검찰로 넘겼어, 사건을. 누가 부실 수사한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애초부터 수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을 아예 임성근뿐만 아니라 군 관계자 모두 혐의자에서 싹 뺐다 그러면은 혹시 몰라. 그게 아닌데 대통령은 수사권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혐의를 2명을 특정을 해서 또 넘겨. 임성근 또 빼고. 그것도 웃기는 건데 경찰로 넘어가서 오히려 해병대 수사단하고 거의 비슷한 결론이 나왔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경향신문 3면에서 관련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3면 보여주십시오. 이 기사 제목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요. 한겨레 신문하고 실제 내용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 결과 그리고 경찰 수사 결과까지 3개를 이렇게 다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한 보고 문건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단은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작전 투입 전 이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작전 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한 지적만 하고 구명조끼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은 하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하고 일부 겹치는 측면이 있죠. 국방부 조사본부도 경찰이 이첩했던 수사 기록을 회수해 재검토하는 중간 단계에서 해병대 수사단과 비슷한 판단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14일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5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피해 복구 작전의 중점이 실종자 수색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하달했고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한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고요. 위험성 평가 여건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작전 전개를 재촉하는 등 지휘관으로서 안전한 수색 활동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수색 인원의 복장 상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지적할 뿐 안전대책이나 안전장비 준비 등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하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회박했다는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사본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경찰 최종 이첩 단계에서 빠졌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관련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혐의자는 추가된 사람은 군수 아까 그 혐의자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포함됐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만 한 사람 더 추가됐을 뿐 거의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걸 1년 동안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서류를 뺏어와가지고 경찰로 넘어간 서류를 뺏어와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중간 보고서 만든 거 있어요. 네네. 여기서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보고서를 만들고 그 중간 보고서 만든 다음에 윗선한테 혼난 다음에 최종 보고서 만든 거 있습니다. 그럼 검찰단하고 법무관리관이 계속 압력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최종 보고서를 경찰에 넘겨서 지금 나온 게 경찰 수사 결과지 않습니까? 네. 요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수사 보고서, 중간 보고서, 최종 보고서 말고 중간 보고서, 그리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내용이나 그 다음에 지휘관의 어떤 책임 소재를 지적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 거의 유사한데 논리는 유사한데 경찰 결론에서 딱 하나가 다른 게 임성근 빠진 거다. 나머지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딱 하나 임성근이 빠진 거. 요것만 다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기사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애초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렇게 주장한 것조차 이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반론이 되지만 그 와중에 임성근을 또 뺀 것은 마지막까지 어쨌든 방어하고 싶은 게 임성근 전 사단장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임성근을 혐의가 있다고 해버리면 경찰이 대통령의 경로 근거가 사라지고 대통령이 진짜 직권남용이 성립된다는 논리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경찰이 보도자료 배포한 게 13쪽인데 이 13 어제 이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을 거 아닙니까? 네. 13쪽이었는데 이 중에 7쪽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 없음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뭐냐에 대해서는 바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 뭘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고 뭘 위해서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고 뭘 위해서 이 경찰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고 이런 의심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했고 그런 게 뭘 위해서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만 딱 봐도 뭘 위해서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엄한 얘기를 막 할 거란 말이죠. 봐라. 그렇죠. 봐라. 경찰 수사 보니까 경찰 수사 결과 보니까 이미 대통령실이 그러고 있어서. 그렇죠. 경찰 수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 해병대 수사단은 무리한 수사한 거 아니냐.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런 논리가 나와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조계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무리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다. 네. 이렇게 나오고 이 조선일보 논리를 잘 보시면 앞으로 뭐라고 주장할지가 다 나오는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든 국방장관이든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무리하다고 판단해 보류를 지시한 것이어서 정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돼버렸다. 부당한 그렇지. 외압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그렇지.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외압 수사는 이전 장관,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가 정당한 지휘권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인데 경찰 수사 결과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됐다는 거를 경찰 수사가 뒷받침을 하고 그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이 나섰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조선일보 보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드렸냐면은 조선일보 보도를 이렇게 보고 아, 법조계 의견은 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일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 제목이 이제 사면에 보도했었는데요. 아까 일면에 잠깐 조그맣게 기사를 보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경찰의 주장을 쭉 나열을 했지만 그게 아마 동아일보의 애매한 위치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인 것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 안에 들여다보면 군 특성을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조계의 의견들을 적고 있어요. 근데 반대 의견이 없어. 법조계의 의견 안에. 이 얘기는 한쪽 논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은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고 하고요. 형사사건 전문 최다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중 소속이라는데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 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동아일보가 인용한 사람들은 실명이지 않습니까? 네. 홍영기 교수, 그다음에 최다은 변호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아까 조선일보에 나와서 대통령실이 잘했다. 대통령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익명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동안의 외압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논점 이탈에 속지 말아야 된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네. 한겨레 아까 말씀드린 기사 마지막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 혐의를 적시에 넘긴 임성근 전 사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입건해서 수사한 점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첩 대상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지. 무슨 아까 얘기냐?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냐? 해병대 수사단의 1차 이첩 및 이른바 외압 이후 이루어진 국방부 조사본부의 2차 이첩을 경찰 수사 결과와 비교하면 2차보다는 1차 이첩을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범죄의 정황을 인지했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이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이에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 행위에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라는 게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혐의를 적시한 수사단의 이첩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게 계속 말씀드린 바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뺀 것도 문제인데 근데 외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일어났다는 걸 전제를 만약에 한다면 외압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있는데요? 라고 해서 넘겼는데 경찰이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라고 불송치를 했다 하더라도 해병대 수사단이 책임질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를 요걸 가지고 해병대 수사단이 잘못한 거야. 이걸로 드러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고 무례한 거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보는데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에서 그렇게 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신면부 보시면은 이런 기사 제목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경찰 임성근 책임 묻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대장 측
웃음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 임 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지목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반발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이 중령 측, 그러니까 이용민 중령이 사실상 지금 오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중령한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보면 이 중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 수사 결과가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을 그대로 베낀 내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 박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과 달리 부하인 7여단장이 송치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둘 다 현장 통제 간부가 아닌 지휘 라인에 있었던 간부다. 7여단장에게 혐의를 적용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버리면은 지금 특검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사설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겨레신문 네. 굳이 세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김민하 평론가께서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사설을 잠깐 그냥 소개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거 최상반 특검법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거라는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한겨레신문 사설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 결과 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요. 임성근 불송치 면죄부준 경찰 최상병 특검 명분 더 키웠다. 이렇게 경향하고 한겨레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사설도 보여드릴까요? 동아일보 사설요. 가슴정화 신을 한 게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논란만 키운 경찰. 근데 이건 특검 얘기까지는 꺼내지는 않았지만 왜 논란이 될 수 있는지 저희가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맛에 맞춘 결과라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쓰면서도 임 전 사단장 추가 수사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또 이게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있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그것이 최상병 순직 수사의 마지막 단계고 외압 의혹의 수사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 전 사단장 책임 여부는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에 사태를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것은 또 그리고 그 여권의 대통령실의 책임이고 결국 경찰이 명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쓰고 있고요. 조선일보 사설도 경찰도 사단장 무혐의 결론 순리로 풀었으면 없었을 사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월을 끈 경찰 수사가 끝났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결코 아니었다. 해병대원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단장에까지 과실치사 혐의를 묻는다는 건 도를 넘는 일이다. 이건 조선은 늘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런 식이면 군 전체의 지휘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실이 그걸 참지 못하고 경찰로 넘어간 조사 결과를 회수하는 통에 일이 커지고 말았다. 그에 더해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직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까지 시키는 감정적 대처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다. 어제 경찰 수사 결과는 이미 그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민주당은 특검 당위성을 선명하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국회 여야 대치도 계속 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히 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 언론도 이렇게 지적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한 거잖아요. 최상병의 순직에 책임이 있느냐. 요걸 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바는 이 책임이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는 이 경찰의 수사 범위에는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수사가 더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의 그리고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 발표 역시
그러한 큰 외압의 어떤 그러한 연장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 보수 언론 두 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 사설만 봐도 충분히 뒷받침이 됩니다. 조선일보가 썼잖아요. 충분히 순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문제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냐라고 그 대통령인 거지 뭐. 그게 외압을 행사한 사람들이잖아요. 특검이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도 아까 제가 마지막 문장 읽었던 것처럼 외압 의혹 수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런 맥락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 미국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가 있는 동안에 하와이에서 일정을 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하와이에서 보내고 내일은 워싱턴으로 넘어가는 건데 일정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오늘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지금 최상문 특검법 국회 통과한 거 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하면 윤 대통령이 그냥 해외에서 재가를 해버린다면요. 경향신문이 그거를 동아일보 3면이 쓰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서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혹시 기사 저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기사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이요 제2요구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났답니다. 제2요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욱 강화된 특검법이 넘어왔다. 그러면서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이건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사실은 이런 어떤 경찰,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경찰의 태도, 검찰로 넘어가도 뭐 제가 볼 땐 별반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놓고 또 계속 시간 끌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지만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검찰가 기소를 할지 말지를 지금 지켜보고 판단하시죠. 시간 질질질 다 끌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공수처 저 적은 인원으로 언제 수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거 나오고 나면 공수처가 또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공격할 게 뻔하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참 잘하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근데 한겨레 신문 이면 보여주십시오. 국민권익위는 이제 아예 쓸모가 없는 조직이 돼버렸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일인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청부 민원 했다고 하는 거, 민원 사주 넣었다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충돌 여부를 그동안에 조사한 결과를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했는데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가 신청한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참고인들 간 그리고 방심위원장 간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방심위원장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 이첩 대상인지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에 따라 방심위에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다시 방심위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22조 5항은 신고가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사건을 송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못하겠거든?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 대신에 권익위는 이 사건을 신고한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는 경찰에 또 넘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누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유일임 씨가 방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 파일 이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해서 이 방송사들을 혼내주세요라고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민원 넣은 사람들이 과거에 류일임 씨가 재직했던 또는 맡았던 어떤 자기 가족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가족도 있고 자기가 맡았던 어떤 종류의 단체에 그렇죠. 단체에 소속됐던 직원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류일임 씨가 방심위원장이거나 방심위원일 때 아는 사람들 시켜가지고 민원 좀 넣어봐 우리가 그 방송사도 손봐줄게 이렇게 한 사건인데 요게 근데 이거 민원인들의 신원을 보니까 이게 다 아는 사람들이 띠다 류일임 씨하고
요렇게 제보를 언론에 해가지고 누가 방심위 내에서 요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뉴스타파에서. 그래가지고 이것 봐라. 이 보도가 나왔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뭔가를 처리해야겠네.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권익위로 간 거예요. 그러면은 권익위가 이게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심위원장이 된 류일임 씨하고 그다음에 지금 참고인들하고 얘기가 서로 안 맞네요. 류일임 씨는 아니라고 하고 뭐 이 사람들은 맞다고 하고 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서 원래 조사기관인 방심위로 돌려보낼 테니까 방심위에서 알아서 처리하시오. 조사를 해보세요. 근데 방심위원장이 류일임 씨잖아요. 지금 방심위에서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방심위원장이 류일임인데 그걸 돌려보냈고 그다음에 이걸 애초에 언론에 제보해서 지금 공익제보자가 된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한테는 류일임 씨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아니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이 민원인 정보는 개인정보야. 이걸 어떻게 알아내서 나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언론에 그 정보를 넘겼지?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닐까? 이래가지고 반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경찰이 수사해보세요. 이렇게 넘긴 거예요, 권익위가.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류일임 씨의 편향적인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편향적인 결정이 아니고를 떠나서 권익위는 그냥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류일임의 권익만 지금 지켜준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권익도 지켜주잖아. 김건희, 류일임 권익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럼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권익위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국민 권익위가 아니고 류일임, 김건희 권익위가 되면 어떡합니까? 방심위 직원이 류일임 위원장한테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원인에 들어가 있네요 라고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류일임 위원장이 너무 황당하게도 잘했네. 잘 찾았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랬던 사람이 지금 나 전혀 몰랐는데 쟤들이 왜 민원을 넣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익위에서 이렇게 볼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민원을 넣는데 그걸 보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알아서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시오라고 하고 오히려 신고자를 경찰이 사건을 이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권익위가 이 지경에 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이것도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겨레신문 8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YTN이라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MBC뿐만 아니라 YTN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도했다고 해서 처음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을 했잖아요. 방심위에서.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지금 그 결정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바꿨다는 거예요? YTN이 재심을 냈어요. 재심 청구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애초에 방심위가 결정을 할 때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기에 우리가 그걸 겸허히 받아들였고 반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보도에 발언한 부분의 자막을 바이든에서 동그라미 3개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새 경영진으로 교체된 이후에 대국민 사과 방송을 생중계를 하고 조직 개편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좀 가만히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재심 청구서를 냈는데 그 재심 청구서를 그러면 심의할 거 아닙니까? 방심위에서. 방심위가 심의를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그러면은 수위를 낮춰갖고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로 수위를 낮춰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 당시에 김백 YTN 사장이 했던 그 대국민 사과방송, 그 사과방송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한다라고 한 거에는 막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 이런 것도 막 들어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가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저널리즘의 어떤 차원에서 반성의 어떤 사과입니까 이게? 권력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인 그런 사과지 이게? 그 사과하면은 방심위가 징계 수위를 낮춰주는 이런 시스템인가 이게?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권 의원들은 언론 길들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답니다. 김유진 의원은 이건 재발 방지가 아니라 비판 보도 방지다. 권력에 불편한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무거운 제재를 내려놓고 사과하는지 보도를 정정하는지 살펴서 무릎 꿇은 방송사들만 봐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저희들이 방송에 섭외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될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또 그렇게 논리가 연결이 되는군요. 물론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은 TV에 나오시지만 제가 섭외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뭐가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 다 잘리고 지금 몇 개 남지도 않았구만. 워낙 저명하셔가지고 섭외를 안 할 수가 없는 분이 있는 것이고 저 같은 조무래기들은 바로 날라가가지고 아니 지부 형님 구독자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하 평론가님 좋아요. 그리고 이건 무슨 의미세요 도대체? 바로 날라가가지고 지금 뭐 이런 김민하를 좋아하시다니. 네? 저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야, 특이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 그 사람은 역시 자기한테 이쁘게 구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야.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그래도 여기 유튜브 구독자분들인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런 취향을 가지셔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럼 방금 전에 내가 그렇게 한 사람 뭐가 돼? 오늘 2번 죽여라 나를.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아 참. 자 우리 알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죠. 지금 여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때문에 아주 쑥다밭이 돼버렸는데요. 어제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첫 합동 토론회가 있었어요. 광주에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게 동아일보 1면에도 보도됐는데요. 5면의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부터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동아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한 대표대도 영부인과 당무 얘기 안 해. 원, 당정 갈라지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이 동아일보에서 네. 물론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기사의 소제목입니다. 소제목이 나오는데 네. 따옴표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 너 때문에. 그렇지 너 때문에. 이게 소제목입니다. 근데 이거 서로 간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는 거 우리가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전당대회 스케치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이 소제목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너 때문에. 서로 그랬다. 맞아요. 하여튼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 내부 총질하고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당을 망가뜨리면 이기면 뭐가 남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원희룡 후보도 당정이 갈라지면 정말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서 다 죽이는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겨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나경원은 둘 다 정신 못 차리고 쌈질이나 하고 뭐 이러고 있다고 얘기해요. 너네 때문에 다 죽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TV조선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보냈다고 하던 문자를 싹 까버렸어요. 5개 보냈다고 하는데 5개를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조선일보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3면. 근데 조선일보는 저렇게 기사 제목을 뽑아요. 김 여사의 사적 문자 전문까지 공개. 막장으로 가는 국민의힘. 지들이 공개한 거 아니야? 언론에 공개했다는 거죠. 이 정치권이 언론에 공개를 국민의힘에 했고. 저 실에 우리한테 왜 줬어? 그렇죠. 우리는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했지만 말이야. 그렇죠. 우리한테 준이 보도할 수밖에 없잖아. 주지 말았어야지. 네, 이런 태도. 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막장인 거 그러면 언론은 공개할 의무가 있나? 그래도 뭐 보도를 뭐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또. 예, 그럼 뭐 거기까지는 욕하지 맙시다. 근데 하여튼 그 관계성만 저희가 언급을 하는 걸로 TV조선은 조선일보와 좀 다른 언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개의 그 문자 내용을 다른 데들은 다 요약 정리를 좀 했는데요. 그냥 그대로 실은 신문이 있어요. 한국일보 3면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 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기사를 쓰려면 알려줘야지 일단 어떤 문자 내용인지를.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우리 TV조선이 공개했으니까. 아니 그래도 신문에 실으려면 일단 무슨 문자인지는 얘기를 해주고 기사를 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국일보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찾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일보에 5개 문자가 일자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유유유 표시까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저희가 다 어떻게 전해드리고 읽어드리겠어요. 이거 다 읽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좋아요? 읽기에는 또 길어요. 너무 길어. 예. 네. 너무 길어서 이게 텔레그램 메시지 전문이라고 돼 있는 거를 중요한 거를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조선일보 해석과 저희 해석을 덧붙여 드리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우아한 김민하 평론가의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김민하 평론가가 분석을 조선일보과 같이 덧붙여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 뭐 제가 읽어야죠. 아니요. 제가 읽을게요. 분석을 김성환 평론가님이 해주셔야 돼요. 아니요. 김민하 평론가 훨씬 잘하세요. 자 그러면은 1월 15일 제가 먼저 읽는 사람이 임재야. 1월 15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재특권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요요요.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읽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 문자에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네. 한 번만 부인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그치.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 뭐 말일까? 1월 7일 날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그 땡땡땡이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사과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닐까?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 내피셜로는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썼다고 하는 휴대전화로 한동훈한테 너 김경률 비대위원 만들어가지고 왜 사과라고 저 헛소리하는 거 저 입 좀 틀어봐 막 이러면서 전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사단이 한번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일단 조선일보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 15일 날 1월 15일 문자에 대해서는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가 윤 대통령 기분이 언짢으셔서라고 한 부분 주목하는데 지난 1월 15일 직전에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동훈 후보를 상대로 강한 이견을 제시한 걸로 안다. 김건희 여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시한 걸로 보인다. 라고 돼 있고 그게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1월 7일에 처음으로 언급한 그것 때부터 시작한 거라니까.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왜냐하면 당시 대통령실 기류는 김 여사가 사과할 경우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쪽이었다. 실제 한 후보는 작년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 이후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악법이라면서도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비대위원장 할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뭐 국민 눈높이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는 시점으로 보면은 1월 18, 19일 날 한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 지금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든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떻다든지 이런 얘기를 비대위원장 하기 직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런 매우 추상적으로 얘기했죠 그때.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막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이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맞아. 김건희 특검법을 독소 조항을 좀 고치고 총선 이후에 수사를 하는 걸로 받자는 얘기야. 맞아. 기억나. 네, 막 해석을 해요. 맞아요. 그랬는데 조선일보가 해석을 해드렸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한동훈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조선일보 왜 이렇게 오버해갖고 해석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상황과 좀 끼워 맞춰 보면은 그러네. 뭔가 물밑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김경률이가 얘기하기 전부터 뭔가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맞아. 바로 그때가 12월 말인데 12월 크리스마스 12월 29일 날 비대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하니 많이 하는 과정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날아가고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이 되고 그다음에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쉬지도 않고 뭐 KBS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특검법이든 우리는 수용 안 합니다. 특검법 안 됩니다. 그리고 이날 무슨 뭐 당정회의를 열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한덕수 총리까지 다 모여가지고 윤재혁 원내대표까지 모여가지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기 전에 직전에 특검은 절대 안 돼. 특검법은 절대 안 돼. 맞아. 당정대회까지 열었어요. 고위당정대회. 특검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동훈이 왔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총선 이후에 받읍시다. 이렇게.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황은 저만의 내피셜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기 전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완강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부터 안 돼 했는데 한동훈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김경률이가 책 하고 치고 들어온 거지. 그렇죠. 김경률이 또 나와가지고 뭐 말이 안 통하네 또 얘기 막 하고 뭐 이러니까는 빡돈 거지. 그렇죠. 안 된다고 했잖아 분명히 지난번에. 맞아. 네. 역시 김민하 평론가한테 해석을 맡긴 게 뇌피셜 잘하는 거야. 네, 뇌피셜입니다. 그렇게 해서 1월 15일 날 다시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고요. 막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 여사는 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중재를 하려고 그래요.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을 그러게, 한번 만나서 푸세요. 이거를 왜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가지고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게 왜 탈 문자가 한번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거 말 다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또 한번 또 보냈단 말이에요. 또 같은 날? 답이 없어갖고 보냈나 봐요. 그래. 답이 없었지. 답이 없으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내가 사과가 덜했나? 두 분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부인이 여당 비대위원장한테 몸을 확 엎드리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진짜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까지 문자를 보냈어. 근데 한동훈이 또 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씹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1월 18일 날 눈높이 얘기하고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둥 1월 18, 19일 날 연이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1월 19일 날 또 문자를 보내.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를 2번이나 써. 그 다음에.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사이에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기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얘기했던 안 하고 싶다고 하는 얘기로 맥락으로 이해된다고 하는 대목인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 기자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도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의 과정을 나온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요게 한동훈 위원장 쪽의 방어 논리로 사용되는 그 문자예요. 1월 19일 문자. 그쵸. 근데 요 문자만 보면은 그래도 김건희 여사가 자세도 낮추고 사과한다고 했네. 이렇게 보일만도 한데 한동훈 측 논리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과하기 어렵다는 데 방점이 있다라는 논리인데 조선일보는 요거를 얘기해요. 여권 관계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8일 날 말씀하신 대로 디올백 사건과 관련돼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도 있다고 했고 19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당시에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었다. 그러니까 주변이 이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진심은 사과 불가에 있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당시 정황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부인이 또 문자를 보냈어. 제 잘못이에요. 제 불찰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지율도 빠지고 뭐 이럴 텐데 정치인의 사과는 또 사과로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자만 딱 있었으면은 생각해볼 만도 한데 주변에서 막 이용 의원 이런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사과하면 큰일 난다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 의원 다 있는 단톡방에다가 올렸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이 특정 극우 유튜브에서 나온 이 사과 영상도 링크 시켰다잖아. 그렇죠. 사과하면 안 되는 논리 이런 것들을 권력의 아주 핵심부에서 유통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 유튜브를 대통령이 자면서도 본다는 유튜브잖아요, 그게.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내가 사과를 안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유튜브들에서 하는 얘기들 때문인데 이해했잖아요, 지금. 그렇지.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등등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네가 사과하라면 내가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사과해갖고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구 책임? 네 책임이야. 그렇지. 이렇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도 나는 말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이 대목이 이 모든 걸 다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해요. 우리 좀 이따가.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 김 여사가 이 문자를 보낸 이틀 후인 1월 21일 이관섭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후보를 만나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한동훈 후보도 국민보고자 섬길 할 일을 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문자를 또 보냈어.
지금 19일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에 어찌됐든 김 여사도 빡 돌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하고도 얘기했으니까 대통령이 저 그만두라 그래 이렇게 했던 거 아니야. 솔직히 한 위원장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민 앞에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는데 1월 23일 날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그 다음도 재밌는데요.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내가 동지였는데 의심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걸 걸고 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렬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뭐 걸어오신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라뿐입니다. 위원장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여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오네. 이때 그러니까 이 댓글팀 얘기는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것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서천 화재 현장 가가지고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폴더 인사 빡 하면서 젖었어. 그게 1월 23일이죠. 그래요. 지금 문자 보내. 네.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어. 그랬는데 1월 25일 날 또 문자를 보냈어. 대통령께서 이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위원장은 계속 문자를 씹었던 거야. 여사는 대통령 중재도 하고 화나셨으면 푸세요. 대통령이 역정도 내고 그리고 폴더 인사하고 허리 빡빡 꺾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건 맞지만 어찌 됐던 간에 여사는 계속 한동훈한테 뭔가를 보냈는데 액션을 취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은 계속 쌩깠다는 거예요. 답변이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답변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알았던 거지. 그렇죠. 이때 어떤 시기냐. 23일에 보낸 문자 댓글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폴더 인사한 날이고 근데 이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 주변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 관련 기사에 비판 댓글을 달며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접한 김건희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기 뭐냐면 이미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틀어졌는데 자기 때문에 틀어졌다고 본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김건희 여사는 댓글팀을 운영을 하는 게 그럼 이미 전제가 돼 있나요? 그렇지. 그러면 이미 전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이 댓글팀을 언급하는 뉘앙스가 저는 댓글팀 같은 거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나는 댓글팀 직속 부대를 갖고 있는데요. 있지만 당신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너를 공격하는 거 아니고 앞으로도 너를 공격할 일은 없어. 날 믿어줘. 우리 동지잖아. 너를 공격하진 않기 때문에 날 믿어주고 그런데 내가 널 공격하지도 않을 거고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데도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니? 이런 문자로 읽어야 되는 건지 이게 웃긴 거고 그 다음에 25일 날 보낸 메시지에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이상한 게 23일 날 분명히 풀었잖아요. 23일 날 폴더 인사하고 풀었잖아요. 근데 이틀 뒤에 왜 또 역정냈다고 보냅니까? 풀지 않았다는 얘기지. 언론에 공개됐을 때만 폴더 인사 빡 하고 한 다음에 기차 같이 타고 올라올 때 알리쳤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제가 볼 때 뇌피셜 기차에서 혼났다. 그치. 기차에서 KTX 기다려. 그런 다음에 한동훈까지 태워서 갔잖아. 그렇죠. 거기 태운 이유가 있다. 그 폴더 인사한 다음에 어깨 한번 두드리고 뭐 화재 현장을 보는 둥 마는 둥 거기 상인들이 막 대통령이 언제 오시나 막 하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막 이거 뭐 한 다음에 바로 기차에 타서 야 동훈아 너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어디로 듣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겠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멍멍멍이 된 거야. 그 다음부터 한동훈 이름을 안 부른 거지. 그렇죠. 이 X가 어쩌고 어쨌느니 그 기차는 지옥 같은 기차였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그러니까 그 사태 이후로 완전히 갈라섰다. 보수 매체 뭐 눈설이나 주필이나 한결같이 다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직접 만나서도 들었겠지. 그랬던 얘기가 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다고 본 거예요. 그 사이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확실히 김건희 여사가 제갈량은 제갈량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제갈량이에요. 계속 뭘 중재를 하려고 그러고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갈라지면 안 돼. 이건 갈라지면 망해. 서로 만나. 그래서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1월 25일 날 만나서 식사라도 하시죠.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 오찬했지. 이 문자 발송 나흘 후인 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를 초청해 2시간 37분간 오차 내동을 했다. 막 창밖에 이렇게 가리키면서. 네. 결국은 그러면 받아준 거네. 답장만 안 했을 뿐이지. 김건희 여사께서 제갈량으로서 이걸 메이드를 했다. 저 구독자님들도 이미 눈치채시고 그런 분들도 있으시지만 영부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거야. 그렇죠. 한동훈은 왜 답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풀어줄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전에도 많은 뭔가가 있었고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많은 게 뭔가가 있었고 수시로 툭 하면은 계속 뭔가를 보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대변하듯이 마치 그렇게 왔다는 거. 그걸 굉장히 불편하게 본인은 어쩌면 생각했을 수 있는데 여당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여사의 계속 이런 문자들을 받으니까 이건 내가 더 이상 말리면 안 되겠다고 받겠지. 한번 만약에 이 직책이 비대위원장이 됐는데 비대위원장의 됐음에도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계속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응대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고 여사가 V0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한동훈은 의도적으로 피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검사 시절에 300통씩 주고받았잖아요.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술 먹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저기 괜찮아요? 이렇게 보낸 것이냐 아니면 거꾸로 온 것이냐. 그치.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평론가는. 근데 지금 구독자님 가운데 일부분에는 임성근한테 집중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저희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탄핵으로 가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이 문자 잘 보관해야 돼. 언론 보도 스크랩해놔야 돼. 공수처가 그 소위 말하는 멋쟁이 해병방에 등장하는 그래. C 변호사를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랑 그 C 변호사가 지금 사실은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병대 임성근하고 그다음에 전 경호처 직원하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범하고 그 주모자잖아요. 김건희 여사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C 변호사를 조사했다는 겁니다. 조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공수처가 이 사안은 가설을 거듭한 거여가지고 저희가 뭐 아직 확인을 뭐 더 해야 돼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C 변호사 갔으면은 멋쟁이 해병과 관련된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상당 부분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멋쟁이 해병방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모 씨하고 그 다음에 이모 씨하고 임성근의 관계를 상당히 추론할 수 있는 이런 방인 것이고 임성근 전 사단장은 그러면 왜 이걸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로비를 했을까에 어떤 의문의 퍼즐의 한 조각이 맞춰지는 거죠.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해병대 고위 관계자들하고 친했다며. 지금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친했고 그리고 지금 모 매체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기사가 아마 있는데 무조건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이모 씨는 서로 잘하는 사이다. 이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아마 기사가 뭐 내려가는 기사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임성근 전 사단장은 뭘 믿고 이모 씨한테 로비를 했겠느냐. 어떤 관계를 기대기 위해서 이분은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2차 사건 때의
주범에 가까운 네, 인물인데 네, 그렇죠. 그리고 로비를 했다면 그 로비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로비를 했다면이 전제예요. 결과를 놓고 보면은 로비가 먹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먹혔냐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먹히냐 이게. 그렇죠? 대통령한테 문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고 텔로.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얘기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그러면 연결이 되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텐데 제가 김건희 여사면은 저라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2차 사건으로 징역형 받고 이런 사람이 누구 살려주세요라고 청탁을 했으면 저 같으면 안 받아요. 안 받아줘요. 아예 괜히 엮여가지고 당연하지. 또 논란되기 싫어요. 안 받아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됐다고 하면 왜 됐을까? 왜 됐을까? 아니 여당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도 밥자리도 막 지금 영부인이 저 중간에서 막 중재를 하는데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됐을까 이게. 저는 둘 중 하나다. 첫째, 아직도 혹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혼자만의 상상을 하는 게 첫째, 여사님께서 아직도 이 블랙펄 인베스트랄지 무슨 이모 씨랄지 이런 분들하고 현재 진행형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첫째 의심. 그러니까 이게 먹히지. 왜 먹히냐. 그러니까 이모의 일단 통화 기록을 먼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공수처가. 첫째 의심. 둘째 의심은 과거의 그러한 행위로부터 뭔가 약점을 잡힌 게 있다. 그래서 안 들어주면 여기서 공개할 게 있다. 네, 뭐 이런 거. 검찰 조사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뭐 김건희 여사 쪽 변호사는 우린 그런 거 얘기한 적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던데 그것도 아마 끝까지 버팅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어찌됐든 검찰을 소환 조사한다고 하면은 그거 안 나오겠어?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금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서 지금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금 고소한다고 지금 막 이런 메일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평론가의 기사만 얘기했어요. 기사에 근거한 평론가의 약간 뇌피셜 얘기였다. 우리 비굴해지지 말자. 뇌피셜 얘기했다. 네. 추정. 네. 아니 김건희 여사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9시 43분까지 지금 왔는데요. 네, 추정을 얘기했다. 네. 그 스콕스를 1부와 2부로 좀 쪼개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할 얘기가 아직도 남았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할 얘기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야 돼요. 탄핵도로까지 얘기가 넘어갔는데 끝나는 줄 알고. 그 한글보 오면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따지는 청문회 2차례 연다. 이게 한글보 기사 제목인데요. 법사위가 19일 그리고 26일 2차례 걸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청원이 어제 제가 봤을 때 138만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 130만 명 일단 넘었어요. 오늘쯤이 한 14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발의 요건이 5만인데 그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1차 청문회는 최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에 열기로 했답니다. 거기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불거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터 대표, 방금 전에 그 이모 씨라는 사람 있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상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2차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 부정비리 의혹에 집중하기로 했다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기 지금 또 들어가 있죠.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게 핵심인데 김 여사와 모친 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 전체회에서 증인과 최종 일정을 조율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 좀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겨레신문 사설. 이건 뭐 굳이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한겨레신문 사설이요. 김건희 문자 공개 파문. 대통령실은 진상 밝혀야. 이젠 대통령실이 밝힐 방법밖에 없어. 전모를 밝혀야 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와버렸으면. 개입하지 않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건데 떳떳하면 밝혀라. 그렇잖아요. 밝혀라. 밝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께서는 전 주필은 윤한의 무대가 아니다. 제목은 저렇게 해놨으면서 이 몹쓸 나머지 3명의 경쟁자 후보들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우리 한동훈이 공격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우리 소중한 윤 대통령,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켜달라. 이렇게 칼럼을 쓰시기도 하셨고요.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마라. 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지. 우선 당부터 재건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 그 비판하고 아니면 지금 탄핵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해야 된다. 넘어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시국 이 나라는 윤한 갈등의 무대가 아니니까 더 이상 두 사람 공격하지 마라. 뭐 이런 맥락으로 보수는 곧 한동훈, 윤석열 이런 등식을 만들어내시고 계시고 한겨레 김영희 편집인이 칼럼을 썼는데요. 김건희 문자 예속 논쟁을 보며라고 하는 게 칼럼의 제목입니다. 이건 김민하 평론가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속 논쟁이 떠오른다고 얘기했어요. 예속 논쟁. 네, 예속 논쟁 기억하십니까? 예속 논쟁은 무엇일까요? 네. 예속 논쟁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그 예의 그 뭐냐? 언제적 얘기야?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 서인과 남인이 효종의 계모였던 자의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를 두고 그래 맞아. 두 차례에 걸친 격렬한 논쟁 끝에 번갈아 서로를 권력에서 몰아낸 사건인데 이를 계기로 그러니까 일종의 예법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붕당 정치가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이번 요 문제에 대해서 이번 공방이 아주 저질스러운 공방이지만 의도치 않게 몇 가지 지점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지 않다. 첫째, 이 예속 논쟁처럼 영부인에 대한 예인의 아니네 하는 공방이 21세기 대한민국 정당 안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각인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윤 대통령 부부에게 미련을 못 버리던 이들마저 영부인의 국정 개입 가능성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점, 네, 이걸 다시 상기를 시킨다. 네. 최재형 목사 앞에서 김 여사 스스로 통일 사업 의혹을 밝히기도 했고, 또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를 대거 초청한 것도 논란거리였고 한데, 행사에 지인을 부르는 것과 영부인이 정부 여당 인사들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김 여사가 두문불출할 때도 그의 문자나 전화를 받은 정치권 안팎 인사들이 있다는 얘기는 꽤 퍼졌다. 한동훈 후보, 특히 김 여사하고 석 달 사이에만 300여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던 사이인데 법무부 장관일 때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쉽게 믿겠느냐.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특히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언론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명품을 걸쳐도 후드티를 입어도 완판 기사 쓰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찍은 사진 개인 팬클럽 회장이 막 게재해도 팬클럽 회원 급증 같은 화제나 전하고 이랬는데, 네. 이런 언론들의 행태 덕에 김건희 여사 이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 같은 최소한의 제도도 필요 없다는 무모한 자신감을 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정당 내부의 핵분열은 그들만의 권력 다툼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갈등이 반복 격화되면서 예속 논쟁처럼 전국을 집어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년을 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김건희 여사 스스로 검찰 조사에 앞서 입장을 밝혀라. 그런 문자들이 진심이라면은 그렇게 해라.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아휴. 김건희 여사한테 감히 문자를 씹고 말이야. 예법에 어긋나게. 한동훈은 이제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될까? 역풍이 불까? 하여튼 궁금증을 낳게 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문자 논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얘기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뒷 배경까지 해가지고 시간을 좀 들여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벌써 9시 50분이 다 됐어요. 또 우리 혼납니다 또. 네. 오늘 진짜 근래 들어 제일 길게 스픽스로부터 혼이 나요 저희는. 네, 이러다가. 저 구독자님들이 전국을 이해하시는데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논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욕심을 좀 오늘 내봤습니다. 1, 2부로 잘라서 올려주시면 구독자님들이 오늘 생방으로 보시지 않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저희가 길게 했는데 마지막까지 방금 전까지 2,700분 정도가 남아 계셔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치기 전까지 오늘 좋아요 1,300분 눌러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화끈하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야 되겠죠? 혼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우리 시그니처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좀 살려주십시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